아직 고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인데 대학 입시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막막하다, 막막해. 아니지. 그렇다고 대학 안 갈 거야? 정신 차려서 다시 보자. 다시 봐도 입시 정보가 너무 많고 어렵다. 직접 물어봐야지.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투파보기 준비와 전략 입시 전문가 윤한울입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과목의 다양성과 심화 정도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능의 과목 체계와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2028학년도 대학 입시의 변화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누리학생과 같은 중3 학생들이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불안감도 많고, 되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도가 도입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에서 어떤 활동과 경험이 중요한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누리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고교학점제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될 텐데요. 입학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에요. 대학 입시에 유리한 학교가 있을까요? 우선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려면 뭐 특수목적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라든지 일반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고라든지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이라든지 또는 공학, 외국어 등등의 이제 특기 분야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는 매우 유리하게 되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학습을 매우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특히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신 경쟁 자체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뭐 Z등급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 지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특정 고등학교가 입시에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좀 있는 편인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고등학교가 뭐 학생들에게 뭐 과목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는 이제 과목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고등학교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지 막상 뭐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아니면 뭐 좋다고 해서 영재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맞지 않는 그런 커리큘럼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기 분야나 흥미나 적성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뭐 내지는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 학습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 본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신 경쟁이 치열한 이제 자율형 사립고의 진학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고를 가서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벌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어떤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적성이나 흥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고등학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고민하고 있는 여러 학교 중에서 과연 이 학교가 내 진로에 맞는 학교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학교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학교의 어떤 내신 평가 지표라든지 또는 그 학교가 어떤 교과목을 개설을 했고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본다면 본인에게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흥미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 학교를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직접 고등학교 진학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이 현재 이 학교의 졸업생들의 입시 성적이라든지 지금 학생들이 어떤 부분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만약 지역 내에 제 진로에 도움이 되는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역 내에 이제 자신의 진로에 도움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과정들이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특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최대한 본인의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을 하고 추가적으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인근 대학이라든지 여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맞는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고교학점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교학점제는 대학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대학 입시에서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는 선택 과목에서의 성취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서 얼마나 잘했는지가 크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기존의 내신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완화되는 그 내신의 변별력이 완화되는 만큼 대학에서 성적의 어떤 질적 측면들, 특히 뭐 학생부 세특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평가 요소를 더 중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하게 점수를 비교하기보다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로 인해 대학 입시 전형도 많이 달라질까요? 네,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 방식의 전형 요소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학생부 서류평가나 대학별 고사처럼 정성적인 요소의 평가 방식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도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 선택 과목이 출제 범위에서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의학계열이나 공학계열과 같은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신 변별력도 떨어질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변화하고 수강자들의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 대학들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될까요?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 대학의 경우 형태는 학생부 교과나 수능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내신 외에도 학생부 서류평가 내용이나 대학별 고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적 분포대에 따라서 대학별 전형의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지방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교과 비중이 높게 자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심이고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심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와 학습 성과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다양한 과목들을 균형 있게 이수하고 각 과목에서의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목별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심화 과목을 잘 이수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면 좋고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5등급 체제에서 1.0을 기록하는 내신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의지한수 또는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2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내신 변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은 여전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대학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과목에서의 성취도 그리고 관련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수업만 듣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직접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학 입시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면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을 목표로 한다면 미적분 기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과 같은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또한 인문사회 계열을 목표로 한다면 문학이나 역사, 경제, 정치와 같은 과목들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전공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심화 과목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대학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통해서 그 전공에 대한 준비도를 평가를 하고 있죠. 심화 과목은 꼭 들어야 하나요? 심화 과목은 대학에서 학업 준비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자연계열 전공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심화 과목을 이수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을 가릴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수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계열을 진학한다 하더라도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능과 연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유리하긴 한데 지금 현재 개편된 여러 가지 교육제도 하에서는 딱히 수능 선택이 과목 선택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고교학점제 안에서도 내신 과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 같은 과목들은 수능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내신과 수능 과목이 공통된 과목이라면 훨씬 입시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진로와 적성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입시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마다 과목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내 목표에 맞는 대학에 대한 입시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대학들은 특정 전공에 필요한 기초 과목 이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특히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 이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필수 이수 과목들을 지정을 하면서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문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가 필수적일 수 있고 각 전공별로 뭔가 기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지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생부 전용 가이드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별로 권장 과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학하실 때 참고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과목 선택하기 전에 꼭 참고해 봐야겠어요. 사실 저는 제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혹시 중간에 진로가 바뀐다면 대학 입시에 불리할까요?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에는 매번 진로가 많이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진로가 바뀌는 건 꽤 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꼭 대학 입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효율적인 어떤 진로 활동을 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충분히 그 진로 탐색 과정에서 본인의 경험이 드러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 자체가 그렇게 의미 없는 내용이라든지 무의미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를 변경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대학에서는 그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진로가 바뀌고 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준비할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달려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약간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학업 계획을 세우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은 압축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진로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습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뭐 학습을 보충하거나 또는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그리고 압축적인 전문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진로를 변경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진로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달리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로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학생의 어떤 활동, 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 기록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진로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사실 뭐 입학사정관님들이나 아니면 또는 해당 대학의 교수님들이 충분히 이제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뭐 진로 변경의 이유나 과정이 충분히 이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잘 표현하면 대학들은 이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뭐 혹시 뭐 진로가 바뀐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활동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덤벼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론 비교과 활동도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비교과 활동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입을 담당하다 보면은 교과와 비교과의 경계선이 매우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뭐 단순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내신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이외에 그 학생을 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칭해서 비교과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교과 활동이 학생의 다면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 활동 중에서 독서는 여전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독서가 현재 이제 대입에서 독서 목록 자체가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독서를 좀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독서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받기 때문에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지원하고 싶다면 뭐 경제 관련 서적들, 뭐 국부론이라든지 아니면 토마 피케티의 뭐 21세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좀 고전적인 형태의 책들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을 하거나 토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하게 전공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 그러니까 그 전공을 좀 더 다채롭게 융합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서 지식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교과 활동으로 코딩을 배우는 건 어떤가요? 코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학이 개편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코딩이 개입한 흔적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 뭐 창체 활동들에서도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코딩을 반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기존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또는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등 코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코딩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독서와 코딩 외에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 또 있을까요? 저는 우선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역시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업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아리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또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또는 뭐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한 경험이 대학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생 인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비교과 활동이 꽤 여러 종류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활동을 일일이 다 기록해놔야 하나요? 당연히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의 기록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기치매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불과 2년 전 또는 작년에 했던 내용들도 불과 1년 뒤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워낙 입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활용할 수 있어야 그 자료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부 활동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했던 뭐 학생부 기재 외의 활동이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독서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경험에서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한다면 추후에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바뀐 제도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대입 전형 요소는 간단히 비교과 진로활동, 그리고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의 조합으로 유리한 전형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고의 경우에는 수능 등급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립형 사립고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좀 우수한 경우가 많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종 전형 또는 뭐 논술이나 수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수시와 정시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강점이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교 유형과는 상관없이 수능과 정시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나한테 어떤 전형들이 유리한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 진로 활동 등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장점으로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6회 지원을 할 수 있죠.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정량적인 지표들,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좀 수능 성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잠재력을 입사관들이나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에게 좀 어필을 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전공의 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내용들을 두루두루 모두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그런 전형이 수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록도 꾸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정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고요. 장점으로는 비교적 명확한 평가 기준, 성적으로 다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준비 방향이 매우 뚜렷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실수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저조하게 나올 경우 그러면 이제 재수, 삼수, 장수의 길로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수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을 우선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합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내신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신과 비교과 진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너무 힘들까요? 네, 그런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시 수능 전형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재수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2028년부터는 대학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뀔 텐데 재수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재수를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유리함을 가지고 진행해야 사실 재수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재수의 유리함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화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크고요. 이 전형에서는 고교 시절의 활동, 과목 선택, 성취도 등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데 재수를 한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한다면 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해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한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재수를 해서 학생부 자체가 바뀌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이점을 얻기는 힘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형 자체가 사실 수능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고교학점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량적인 요소의 변별력 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성적인 요소 즉 진로 활동이나 학생부 세특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수를 한다고 해서 되게 크게 유리해지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정시 전형은 재수하기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도 예전만큼 유리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수능 과목 선택이 되게 다양해진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 2028학년도 수능 정시 개편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문과 수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학생의 자연계, 공학적인 역량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면접이라든지 또는 내신을 반영한다든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단순하게 높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사실 이번에 2027학년도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8학년도, 즉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그 이후 시대부터는 정시에서도 학생부 내신이라든지 또는 선택 과목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대학별고사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포함돼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전처럼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엑셀 등 이제 OA라고 하는 이런 수행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탐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글 타수, 영문 타수를 한 300타 이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춰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점수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중3들이 할 일도 많은데 굳이 OA 능력까지 갖춰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능력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수행평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작성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5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잡고 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독수리 타법으로 커버하기는 매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타 활동을 진행할 시간이 시간적 여유를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요. 내신 성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연습해야겠네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관심 있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입시 가이드라인을 좀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학습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도 대학 입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교학점제부터 대학 입시까지 너무 막연했는데 미래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2028년까지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부터 2028학년도 대학 입시까지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화이팅! 파이팅!